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1년 내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노화된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북한 최고위 정권에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 급변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모든 군사력이 서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역시 분산되면서 대만과 중국 사이에 초유의 긴장 상황이 벌어지면서 북한 내 급변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최대 동맹국들이 힘을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 정권의 급붕괴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찍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측에 북한의 사분할 통치 방안을 제시해 미국 당국이 한국 언론에 폭로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위원장이 한반도가 원래 중국의 땅이었다는 주장을 했었다고 미국 대통령이 작적 폭로를 하면서 북한 정권의 급붕괴 시에 중국 당국 이 한반도 북부 지역 일부를 통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 대만, 심지어는 내몰골자치구까지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군사력이 모든 지역에 분산되고 있고 특히 미중 간 패권 갈등과 베트남, 필리핀 등 친서방 국가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는 즉시라도 당장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을 위기 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만에서도 군비 증강을 통해 호주, 나토 등의 국가들과 군사적 연대를 하면서 대만과 중국 사이 양안 사이에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급속한 붕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 당국은 북한의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즉 지금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가 북한 정권 붕괴론 혹은 북한 급변 사태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과 중국, 인도와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티베트 문제,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신장 위구르 자치주 문제 등의 갈등, 무엇보다 남중국해의 서해 군사적 긴장 등이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중국의 모든 군사적 움직임이 북한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북한 내 급작스러운 붕괴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미연합, 유엔군의 북중 접경지역 급화, 북한 정권이 급속한 붕괴 및 통제 불능 사태가 도래하게 될 경우 한미연합군을 중심으로 북중 접경 지역에 긴급하게 특수부대가 파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가장 위험한 세력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북한으로의 진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하게 소집될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5개의 유엔 사임이사국이 동의를 하게 될 경우 북한 내에 유엔군이 주둔하여 제3국이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꾸준히 한국과 중국, 러시아 간 셔틀 외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외교 협력을 통해 향후 유엔군이 개입하여 국제분쟁 지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유엔군 주둔의 개입 실패를 고려해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북한 지역으로의 급파 특히 북중 접경 지역으로 공수부대 등이 파견될 수 있도록 늘 대비를 해놓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난민 캠프 설립.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소련 체제 붕괴 이후 건설된 한국의 신도시들 중에서는 난민 캠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규모의 인공호수의 물을 빼서 그곳을 난민 캠프처럼 만들어 임시로 북한 이탈주 민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어 사실상 폐기된 계획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접경지역 지자체들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 시 대량의 탈북난민 관리 방안 계획을 어느 정도는 수립하여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 급변 사태 시 적게는 22만 명에서 400만 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50만, 러시아로 1만 명 휴전선을 통해 약 20만 명 어선을 통한 일본으로 탈출을 약 2,000명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탈북 난민의 발생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는 배급이주의 경제가 사실상 끝났고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서 이미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터전이 북한에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소련 체제 붕괴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통제가 불가능한 대량 난민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마당 경제에서 생존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상당수가 자기의 집과 터전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살던 곳에서의 영구적 거주와 식량 문제만 해소가 된다면 탈북 난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접경 지역에 대대적인 난민시설이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현재 남한 지역에는 시골에 수많은 폐교 상태에 놓여 있는 학교 용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도서산간 지역에 대규모의 비어있는 학교들을 활용한 난민시설 등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과연 수개월간 진행되는 폐쇄적인 난민 교화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게 될지, 그리고 남한에 정착하게 될 경우 북한에 살던 자신의 주택들이 남의 집이 되거나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비싼 자산인 부동산을 놔두고 탈북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집들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해주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급변사태 즉시 널리 확산되도록 해서 대량 난민 사태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북 5도청 가동. 현재 대한민국에는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즉 도지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법상 북한은 한국 영토로 돼 있기 때문에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미수복, 경기, 강원도 총 6개 지역에 대한 도지사들과 각 시군의 명례시장과 군수까지 선임돼 있는 상황이며 어느 정도의 행정조직까지 갖춰진 상황입니다. 45년 분단 당시에 행정체계로 돼 있으나 현재는 1직할시 2특별시 1구 2지구 구도로 행정체계가 북한 자체대로 개편돼 있습니다. 이북 5도위원회는 북한 체제 급변사태와 즉시 이북 5도청이 임시기구가 아닌 정식 기구로 가동을 시작하게 되며 각 도에 파견되어 행정조직이 만들어져 각종 행정조직을 장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모든 도청들에는 한국군, 한미연합, 유엔사 등이 파견되어 행정조직을 보호하게 되고 주민들의 복지에 필요한 상하수도, 사업, 도로 건설, 사업, 교육시설이 북한 주민들에 알맞도록 제공됩니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마련되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식별번호가 당분간은 부여되어 남북한 경의 이통행이 어느 정도는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번째, 사유재산 인정.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경제력을 갖게 하고 또 주민들이 북한에서 최대한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며 난민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존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돼야 합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하모니카집이라고 해서 타운하우스와 유사한 접벽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대지지분을 포함한 주택이 한 주민등록 세대당 한 가구씩 불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업과 동시에 주택현황조사 사업을 통해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세대주가 일치하는지 조사하는 행정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체제 붕괴와 동시에 무허가 주택을 만들어서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밀항공위성 촬영을 통해 무허가 주택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기존에 살던 집을 기준으로 불하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북한의 많은 세대주들이 자신의 집과 재산을 처음으로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급속한 체제 붕괴를 통한 경제적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평양, 개성, 원산 등 특수도 시지역의 부동산을 불하받는 북한 주민들과 일반 시골의 하모니카 집을 불하받는 주민들 간의 자산 격차가 심화되어 자산 불평등 문제가 통일 이후에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북한에서 발생할 대규모 난민 사태보다는 심한 사회적 이슈는 아니므로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살던 집들에 대한 재산을 인정해주는 불하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해외 투자자들은 브로커 등을 통해서 일찍부터 북한 내 부동산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북한 내 부동산 시장도 최근과 같은 경제제재의 현실 속에서도 가장 뜨거운 시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국부펀드와 채권 발행. 북한의 땅 대부분은 국유지가 됩니다. 한국전쟁 이전 많은 땅들이 사유화돼 있었으나 많은 땅들이 그대로 한국 정부의 소유권이 인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많은 주택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게 되지만 경작지, 산림 등 대부분의 땅들은 국유재산으로 변하게 되어 막대한 부동산을 정부 차원에서 갖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통일 이후에 막대한 자금을 이 국토를 바탕으로 한 국부펀드
채권 발행을 통해 인프라 건설 비용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제자본들은 한반도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국제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2020년 이후 막대하게 불어난 양적 완화로 실물자산 급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한국에서 확보한 부동산 자산과 광물 등 실물자산들의 가치는 마어마한 통일을 위한 자산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섯 번째, 고급 기술 인력 확보. 북한에는 현재 20에서 6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탄두들이 일부 불량 국가들에 유출될 경우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위험도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실정으로 남북 통일 이후에도 한국은 중국 등의 적선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한국 정부는 핵탄두를 확보하여 자주 국방을 위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체제 급변 사태 이후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위험한 상태인 만큼 당분간 최우선적으로 핵탄두를 확보하여 그 어느 국가도 한반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비롯한 많은 무기들은 쓸모가 없어진 상황이지만 우주로켓 분야는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내 핵개발 물리학자들, 로켓 기술자들을 특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여 대우를 한국의 최고급 과학자 수준으로 지원을 하게 해준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과학기술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과학자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난민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특별하게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의 체제급 변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은 혼란의 상황을 예상하지만 생각보다 난민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해석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의 배경으로는 사유재산의 보존, 민주주의 제도의 확산에 기반한 것으로 관측되며 특히 최근 중국은 티벳을 비롯한 신장 위구르, 대만 남중국해 해역 등지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등 서부 지역으로 힘이 쓸려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자유통일이 급격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질까요? 최근 남북한의 300대가 넘는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격돌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의 극단 대치가 이뤄졌는데요. 특히 11월 4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에 걸쳐 북한 공군의 각종 전투기 180대가 출격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F-35A를 비롯한 각종 전폭기를 출격시켜 북한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2일에는 우리 합참과 주한미군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확인했고 그중 한 발이 울릉도 인근에 낙탄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총참모부 명의로 자신들이 11월 2일에 울산 앞바다를 향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북한의 이 주장은 거짓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착탄시켰다고 주장하는 울산 앞 공해는 한미 1·3국의 감시가 집중된 경계 수역으로 이 지역에서 북한이 우리 몰래 미사일을 착탄시켰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도발을 가볍게 넘겨도 될 만큼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 한 달간 북한이 벌인 무력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규모와 수준에서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무력 시위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이 대한민국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강도가 점차 세지면 세졌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역시 강력해질 북한군에 맞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대치에서 큰 역할을 한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술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기 전력을 강화하고 작전 레벨이 전술 공군인 우리 공군을 어떤 작전이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 공군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상 초유의 남북 공중대치와 한국 공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불바다입니다.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온 세계의 분쟁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끊기면서 최악의 기아에 직면한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세계 패권 경쟁 구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빠지면서 여기에 생긴 힘의 공백으로 인해 중동은 지역 강국 간의 충돌과 더불어 시민혁명으로 인한 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 소련 시절 엉터리로 짜인 국경으로 인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2년차에 접어든 미얀마 시민혁명 등 온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월 8일 현재를 기준으로 1990년대 동남부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유고내전의 최대 격전지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군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세계대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자들은 세계대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고가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곳은 바로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도 그렇게 동북아시아 각국이 지난 수십 년간의 군비 경쟁으로 육성한 군대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으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2위 군사강국이 된 중국이 있고 군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강군인 자위대를 보유한 일본, 그리고 틈만 나면 핵을 쏘겠다며 미사일과 포탄을 난사하는 미치광이 북한과 그런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방 최강의 육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등 현재 동북아의 국가 중 군사적으로 만만히 볼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언제든 부술 수 있다고 취급하는 대만의 군대조차 전 세계 국방력의 상위 10%에 충분히 드는 강군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동북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만약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그것은 세계대전이라 이름 붙일 만한 대격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날이 갈수록 동북아 대전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중국 내부의 불만을 돌릴 타겟으로 대만 침공을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할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해 뒤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강화한 채 사태를 예의주시 중인데요. 그 증거가 한미연합공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례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입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으로 펜 오아리를 대체한 훈련입니다. 펜 오아리는 코리안 페닌슐라 레디니스 오퍼레이션 엑서사이즈의 약어로 전시 한반도에서 싸울 작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한미연합군은 2015년에 이 펜 오아리 훈련을 비질런트 에이스로 변경하며 목적성과 규모를 키웠는데요. 앞에 붙는 비질런트는 경계한다, 방심하지 않는다 는 뜻이고 에이스는 에어 컴포넨트 엑세르시스로 공군 구성군 훈련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한미연합사 산하 조직 중 전시에 한국과 미군의 공군을 통솔할 연합공군 구성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전시 태세를 점검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2017년에는 전투기가 무려 230대가 동원됐습니다. 이 훈련에는 우리 군의 거의 모든 주력 항공기가 총동원됐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북한 전투기 100대가 와도 우리 전투기 10대가 붙는다면 북한은 한국군의 전투기를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순식간에 전멸할 정도로 한국과 북한의 공군력 격차는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북한 공군은 열악한 재정과 제재로 인한 물자 부족 때문에 100대는커녕 10대를 띄울 때도 손을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러니 한미연합군이 2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띄웠다는 것은 만약 한국과 미국이 폭격을 결정한다면 북한은 그대로 끝장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역시 금수산 태양궁전에 전시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삼도천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뒤로는 어떻게든 평화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지만 외국에서는 가난한 소국의 독재자에 불과한 김정은이 치욕을 무릅쓰고 베트남 하노이까지 기차여행을 떠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만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북한에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같은 해 9월 19일 남북군 사합의가 이뤄지면서 비질런트 훈련은 전격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호적 대행위를 중단한다는 조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이 포함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이 조약에 위배된 건데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북한의 도발이 극도로 과격해졌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이전과 달리 수백 대의 전투기를 심심할 때마다 띄우며 매우 적극적인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구형 동구권 전투기에 부품과 항공유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도운 덕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도 기존에 고수하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부활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입니다. 비질런트 스톰에서 스톰은 폭풍이라는 뜻도 있지만 스트래터지 앰퍼샌드 오페레이셔널 레디니스 모멘텀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전략적, 작전적 준비 태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연합공군이 파괴해야 할 표적이 초대형 방사포, KN-23 같은 작전적 목표와 ICBM 과 발사대, 김정은이 사용할 벙커 등 전략 목표로 다변화되면서 훈련의 개념이 변화했다고 분석합니다. 그 증거로 이번 훈련에 동원된 한미연합군의 작전기는 무려 240대 달했습니다. 이는 직전 최대 규모였던 2017년의 230대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 중 한국이 140대, 미국이 100대를 동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F-35A, F-15K, KF-16 등으로 구성된 140대이며 미국은 해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수지기착6기 F-35B와 항모전투단의 E-187 그라물러 등 전폭기 전력과 U-2 성찰기, KC-135 급유기 같은 지원함공기 100대를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주 공군이 파견한 KC-30A 1대가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의 도발로 훈련이 연장되면서 전략 핵폭격기 B-1B 랜서 역시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B-1B 랜서와 호주 공군의 참가입니다. 이 전투기들이 훈련에 참가했다는 의미에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이제 단순한 한반도 지역의 군사 분쟁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 문제라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랜서의 출격은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즉각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고, 호주 공군의 참여는 북한의 선제 공격 또는 중국의 개입이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참전했던 것처럼 국제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력을 사용할 능력도 각오도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태는 남침은커녕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연료도 수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실 미국의 눈치를 보기 급급한데요. 그러니까 당장 남북이 전면전을 할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 협상에서 보이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은 핵 협상을 할 때 항상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괴뢰 국가이니 미국과 결판을 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태도인데요. 애석하게도 군사적으로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한국 공군입니다. 1970년대 F-4 전투기가 공군에 완전히 배치된 이후 대한민국 공군은 줄곧 북한 공군을 상대로 완벽한 우세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F-16이 도입되고 1990년대 KF-16이 라이선스 생산되면서 이 격차는 도저히 메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전력으로 북한을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유 무인 정찰기가 제공하는 각종 영상 및 신호 정보, 미국의 조기 경보 통제기와 합동이동 표적 감시기가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 전폭기를 보호하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전자전기, 그리고 각종 항공기의 작전 시간을 크게 늘려줄 공중급유기 등 각종 지원 전력 중 상당수를 아직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시키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공군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전략에 따라
적국과 대적할 수 있는 전략공군의 능력은 전무한 겁니다. 그나마 지난 10년간 E-737조기 경보 통제기 4대와 KC-330 공중급유기 4대, RQ-4 글로벌호크 4대, 신형 백두정찰기 4대 등 각종 지원 전력을 보강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미군으로부터 작전권을 받아온다 할지라도 현대전을 완벽히 수행할 전력과 이를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한 장교의 수가 모자랍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자전기 도입, 조기경보 통제기와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국산 중고도 무인기 MUAV 개발과 배치, 그리고 이를 통제할 링크-K를 도입 중입니다. 공군이 도입한다는 모든 무기들이 계획대로 도입된다면 우리 공군은 미 공군의 통제를 벗어나 당당히 우리의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전략공군, 자주 공군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유엔에서 날아든 폭탄선언 연일 강성 발언을 내뱉던 북한에서 유엔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무총장의 자유북한 지구 건설 발언이 그것입니다. 탈북자들을 수용할 곳을 연해주에 마련해 이들이 안전하게 살 곳을 유엔에서 보장하고 반 김정은 세력이 이들 공동체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탈북자들이 잇따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북한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 가운데 대체 유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르스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죠.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 탈북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지대 일부를 이용 이 지역의 탈북민들을 위한 자유북한 지구를 설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안전과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뜻이었죠. 이 같은 결정에 많은 국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유엔의 행동에 대해 타국 간섭이라고 말하며 탈북민들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범죄자들이고 이를 심판할 권리는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죠. 중국 역시 이번 결정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특히나 인권 문제를 들먹이며 이번 자유북한 지구 설립을 유엔에서 추진하자 서방 위주의 정책이라며 비난하던 이들 중국인들은 정신 나간 결정이라는 맹비난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유엔의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 탈북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한과 합시해 이들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거나 억류하는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강압적인 국가인 북한에서 탈출하는 이들을 중국에서 앞장서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유엔에서도 여러 차례 중국에 경고를 보냈던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WGID 이 중국 정부의 심상치 않은 행동을 유엔 본부에 보고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탈북민 가족의 생사를 질문한 WGID의 중국 정부는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작년 1월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된 뒤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리홍기 씨 부부와 리태인 씨 등 북한 탈북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으로 도망친 이들을 공안이 붙잡고 몰래 처리를 한 것이죠. 실무그룹은 이 사안을 중대한 일로 바라보고 중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 이들 가족의 생사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중국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심지어 이들 중국 정부는 북한 탈북민과 관련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말 것을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협박 아닌 협박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을 공개했죠. 퀸타나 보고관은 이러한 행동이 보고관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제기구에 소속된 인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간주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법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비판을 가했죠. 그러지 않아도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강제 노동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어린 북한 여성들이 강제로 착취당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고 표현할 정도로 코로나 시기 이후로 변화된 탈북민 지위에 대해 걱정을 드러냈죠. 이를 보다 못해 유엔에서 직권으로 이들 탈북민을 구제하기 위한 자유북한 지구를 설정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 탈북민들이 잠시라도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게 보호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자유북한 지구의 설립의 운영과 조직에 대해서 자유조선을 비롯한 반-김정은 세력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 탈출을 원하는 이들은 자유북한에서 언제나 환영받을 것이라 선포했죠. 그의 입에서 나온 자유조선이라는 단어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북과 반-김정은을 내건 이들 단체가 유엔과 연관이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들이 처음 이름이 알려진 시기는 바로 2017년 북한의 유력한 백두혈통 후계자 김한솔을 북한 공작원의 의협으로부터 구한 때였습니다. 영화와 같은 김정남의 사망 소식,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암살당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정남의 아들이자 해외에 유학 중인 김한솔 역시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북한은 김정남의 핏줄도 살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남이 피살됐을 당시 어린 나이의 김한솔은 마카오 집 인근 호텔에 투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자유조선 조직원이 접선 그를 안전하게 해외로 피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의 이름은 자유조선이지만 당시 조직의 이름은 천리마민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네덜란드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와 소통하면서 놀라운 정보망과 조직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북한 공작원의 감시망을 뚫고 김한솔을 무사히 외국으로 피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단숨에 북한 정부의 눈엣 가시이자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조직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김한솔 대표 외에도 이들은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의 침투 정보를 탈취하고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북한 대사관 앞에 모인 10명 정도의 자유조선 조직원들이 북한 대사관을 무력으로 침입, 빠르게 북한 정부가 소유한 정보를 빼돌리는 한편 대사관 차량 3대를 탈취해 도망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이 빼앗은 정보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사당국에 의해 이들과 관련 있는 인물인 크리스토퍼 안을 체포. 이들 조직원의 수장으로 보이는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인물을 파악하기도 했으나 조직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하죠. 이들 조직이 하는 일로 북한 내 탈북자들을 돕는 일도 있는데 유엔에서 이들 조직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들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직 외에도 현재 반-김정은 세력으로 보이는 조직들 역시 대내외적으로 탈북자를 도와 이주와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반-북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것과 동시에 유엔이 이들에게 힘을 싣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 탈북민을 이용하던 중국 정부도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이들이 정치적 결사체를 주장할 경우 북한과 중국 모두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연해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민들의 자립공동체를 설립 이들을 위한 지원과 독립국으로서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계획은 사실 자유조선 조직이 일찍이 꿈꾼 일이었습니다. 유엔은 이들의 계획을 돕고 탈북자들의 안전을 생각한 것이죠. 2010년대에 생겨난 것으로 알려진 자유조선은 최종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부정하고 북한 인민의 손으로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선정, 이들을 중심으로 새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뉴요커 지이 수키 김 이 자유조선을 대변하는 에이드리언 홍창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그는 강조했죠. 수십 명에 달하는 조직원들이 미국에 결집했을 때 북한 인민의 손에 의해 김씨 일가가 아닌 다른 지도체제로 독립국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연해주에 세워질 공동체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과는 별개의 북한 인민의 손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소식이 국제사회에 퍼지자 북한은 빗장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고 반발 세력 색출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도 북한과 함께 탈북민들을 색출하는 한편 이들이 연해주에 위치한 자유북한 지구로 도망치는 것을 막고 있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최근 4,800km에 달하는 남부 국경지역의 방벽 건설을 조명하는 한편 북한 국경지대에 새롭게 건설되는 감시탑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발맞춰 탈북자들을 엄중하게 감시하는 한편 그동안 뇌물을 통해 몰래 탈북자들을 눈감아주던 북한군의 기강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그 경계망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책임자 모두 형벌에 처할 것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면서 북한 지도층은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장마당을 통한 부의 축적이 코로나 시기 이후 불가능해지자 탈출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탈출을 통해 자유북한으로 넘어가는 것도 고려해볼 선택지가 된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치열했던 탈북 행렬이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속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무너지는 북한의 모습이 관찰되는 가운데 과연 김정은 정권은 이들을 수습해 강성대국의 꿈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향후 북한의 대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